궁금한 풍문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하니까 좀 많이 횡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기 자리가 비워져 있는데 네. 홍석철 씨가 안 계세요. 그러네. 뒤에서 그 야망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석천 오빠가 안 왔구나. 오늘 꽤 차나요? 제작진이 이렇게 만만한 제작진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우리 제작진 어떻게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꼼냥품 몇 그릇 얻어먹고 거기 아니 앉지 혹시 않겠죠.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네. 제가 힘들까봐 여기 다리 올리고 하라고 여기 이렇게 의자 하나. 편하게 방송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홍진영 씨?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오늘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괜찮죠?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웬 어르신 한 분이 지금.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반가워요. 저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이 자리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간제 알바로 오신 거예요? 네? 시간제 알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풍문 알려드리려고. 네. 제가 사실 풍문 쇼를 보면서 가끔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참, 저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더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 왔던 MC 중에 가장 사연도 많고 풍문도 많고 근데 보니까 오늘 이지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상민 오빠랑 음. 저를 데뷔시켜준 은인이에요. 그 앨범 프로듀서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사랑의 잠정 뭐 이런 거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 잘 생각해보고 있어요, 정진영 씨. 잘 생각해보세요. 저 초원이에요. 오늘 이지혜 씨의 풍문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위험해요. 좋네요. 네. 그러나 저도 이상민 씨 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풍로전 가요, 오늘?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갑니다. 네. 자, 보통 그러면 이 고위 그 공직자가 네네. 딱 이제 임명이 되거나 할 때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청렴 결백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보통 네. 청문회를 거치곤 하는데 네. 털죠. 그 저희가 풍문쇼의 MC로 오셨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검증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상민 씨 하면은 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렇죠. 뭐 어떤 끊이지 그런 거의 상당히 아이콘입니다. 비싸시네요. 뭐 여러 가지 역변과 뭐또 제2의 아이콘이니까요. 오늘 한번 좀 제대로 풍문쇼 MC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확실히 검증하고 넘어가도록. 좋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해봐야 변명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모든 게 저는 무너졌죠. 눈가에 살짝 눈물이 또 일단 자, 살짝. 일단 오늘 저에 대해서 그러면 풍문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해명을 하든 뭐 변명을 하든 이유를 네네.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어쨌든 그 논란의 중심은 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먼저. 현명하세요. 네. 네. 매력 있다. 탈탈 털어주신다고 하니까 전문용어로 또 턴업이라고 하죠. 턴업. 예. 제가 풍문을 입수했습니다. 이상민 씨를 심폐소생한 것이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풍문 들어갑니다. 방송으로 57억 갚았다? 우와. 빠바? 우와. 아니 어떤 사업을 했길래 네. 57억 빚을 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9억 8천이에요. 69억 8천이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빚까지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사업을 좀 많이 했죠. 음반 제작업을 시작으로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좀 넓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꿈이 부자였어요.
막연하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대에서 부자가 되다 보니까 네. 저보다 부자가 안 보여서 이제 청담동으로 이제 번 돈을 들고 이제 가면서 네. 6가지의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상민 오빠 오래 봤지만 정말 수완도 너무 좋으시고 비즈니스 능력도 뛰어나시고 근데 벌어드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한순간에 다 날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승전 거기 한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구도를 맞아본 사람들은 네. 예, 사실은 이제 다 알 거예요. 예, 한 방에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얼마나 대충 한 번에 무너져요. 사실은 그 모든 잘 들어. 한 방에. 리슨. 제가 하던 모든 사업의 자금의 중앙 그 공급처가 저예요. 사실은 제가 홍대에서 돈을 이제 99년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40억 이상의 현금을 들고 이제 청담동을 갔고 당시에 이제 SM 사옥 청담동에 그 백화점 옆에 있죠. 그 사옥이 40억이었을 때예요. 야. 대로변. 얼마나 참 그 오래된 얘기겠어요. 이게 그 네. 건물 자체가 40억 정도였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출도 받고 뭐 해가지고 좀 크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제 패션 사업부도 위에 2, 3계층을 쓰면서 의류 사업도 시작하고 당시에 이제 그 포털 사이트 회원이 100만 명밖에 없던 시절에 아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했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돈은 들어가는데 힘들어졌군요, 이제. 들어오는 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종격투기 레스토랑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매출, 연간 100억의 매출도 올리면서 이제 승승장구 할 때 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김미파의 본점에서 경기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됐고 그 한 3권 나와요 책으로. 이게 지금 그런 시간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진짜 제기하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그때 네. 이제 이게 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알려지지 않은 거.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안쓰러우니까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왜 파산을 안 하냐. 네. 당시에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파산 이전에 회생이라는 또 제도가 있고. 그럼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도 모르는 채권자들이 저한테 와서 너 당신 이상민 아니야 하면서 오는데 아, 모든 나의 그 계열사 관련 채무를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대주주기 때문에 받으러 왔는데 네. 그 사람들 앞에서 너무 내 모습이 뭐 무릎을 꿇는 것도 싫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죽을 때까지 갚을 테니까 맞아. 나한테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나한테 어떻게 해서 발생한 채무인지를 설명해 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실은 인연이 돼서 평생 갚아야 될 업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신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민 씨 진짜 제가 보니까 정말 최고의 정말 너무 그 자존심도 있으시고 누군가가 그러셨는데 그랬어요. 네. 적당한 빚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쵸. 네. 적당해요. 전 MC 공영민 씨. 전 MC가 전 그러셨거든요. MC 공영민 네, 여기까지만 씨께서 들으면 좀 너무 좋게 미화되는 것 같고 일단 백지영 씨를 끌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을 정말 기사도 많이 됐었고 백지영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뒷보증까지 선 일이 있습니까? 상민이 오빠가 재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까지 고개를 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빚보증을 서주게 됐죠.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빚보증 시달렸죠. 앨범은 안 나오죠. 일은 못하죠. 회사는 안 잡히니까 저도 또 3년 초과 상태가 되니까 보증을 서주고 빚 독촉을 받았잖아요, 백지영.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냈었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상민 씨가 또 백지영 씨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제가 어디에서도 표현을 잘 못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부도 위기를 맞을 때 우리 회사의 소속 가수 중에 백지영 씨가 있었어요. 근데 백지영 씨가 음반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박근태 씨한테 사랑하네라는 곡을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곡을 이제 그 박근태 씨가 정확하게 너무 좋게 곡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녹음을 끝내놓고 그 부도를 맞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백지영 씨가 아깝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본인은 댄스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설득을 시켜서 이제 발라드를 처음 부른 거예요. 부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그 비용만큼은 보증을 쓸 테니까 어디서 빌려라 해가지고 이제 3억 원이라는 그 돈을 빌리게 되면서 백지영 씨가 이제 보증을 섰어요. 근데
그 빌린 돈이 압류가 돼버리면서 그 돈을 제작비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제작비로 못 쓰게 된 거예요. 보증은 보증대로 백지영 씨가 섰는데 그러니까 백지영 씨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서 보증을 선 백지영 씨한테 이제 독촉이 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빚쟁이들이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백지영 씨는 계약을 해줘야 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고 나하고는 앨범이 아직 2장이 남았는데 벌써 예정없다니 그래도 나를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한두 차례 보내고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하고 백지영 씨한테는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채무마저도 제가 다 100% 상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남자네. 지금 괜찮아지신 거죠? 네. 백지영 씨랑 관계 백지영 씨랑은 연락하세요? 다시는 안 본다거나 뭐. 사실 그때는 써먹했고 네. 만나도 사실은 어떻게 뭐 다가가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3년, 4년 전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풀게 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뭐 바둑, 아무 감정이 네, 다행히도 정말 이상민 씨도 주님 만나셨고 백지영 씨도 주님 만나셨고 주님 자, 그 되고요. 안에서 네. 하나가 됐습니다. 네. 종교적인 발언 예 네네. 죄송하지만 예. 아니 그러면은 방송으로 57억 갚았다. 이 풍문은 사실인가요? 아까 69억. 69억 8천만 원. 갚고 있다로 정정해 주시고 갖고 예. 있다. 네, 갚고 있고요. 현재 ING. 네, 갚고 있고 어느덧 채권자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이렇게 처음에는 뭐라 하다가 이제는 벌어서 갚아야 된다. 이제 열심히 파이팅! 하니까 네. 파이팅 막 이런 느낌. 응원을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있고 네. 네. 죽을 때까지 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남자로서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 하나를 좀 또 있나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을 지금까지도 계속 갚고 있고 네. 앞으로도 갚을 것인데 네네. 워낙 여태까지 히트곡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작권료도 쏠쏠할 것 같은데 그거 궁금해요. 연간 저작권료는 어느? 오 진짜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은 제가 곡 작업을 안 한 지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의 곡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사용료가 좀 많이 줄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백만 원 수준이고 한참 활동할 때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 당시 저작권료 뭐 수입으로도 뭐 탁찬 안에나 있었죠 90년대. 그래서 그때는 이런 슬픈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제 작업실에 또 모 창투사 직원분이 또 찾아와요. 예. 저작권료 담보로 대출을 해주시겠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저희 저작권료라면 한 10억 정도는 대출해 주시겠다고 해서 낼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또 그걸 사업적으로 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작권료를 통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께 또 열심히 지금 정상적으로 잘 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이상민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땀 줄줄이 흘리고 등골에서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돈을 갚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 현재 그럼 남은 빚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예. 왜냐하면은 어떤 채권자분은 사실은 제가 너무 노력해서 갚다 보니까 많이 탕감을 해주신 분도 있고 어떤 채권자분들은 끝까지 탕감을 또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채권의 그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았다고 제가 스스로 어떤 금액을 확정짓긴 그래요. 하지만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얼마가 남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아주 또 뭐 파워풀한 게 또 있어가지고 뭐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재 통장 잔고가 얼마냐라는 질문이 지금 있거든요. 너무 아주 민감한 얘기죠.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건 MC가 보고 다음 주 이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하면 이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삐지면 오래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물론 통장 잔고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마이너스 상태인데 어떻게 통장 잔고가 그렇죠.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고 부채가 있는. 사산의 아이콘, 사업으로 망한 차? 도박, 소식, 빚. 이게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는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광어 먹이를 수입해서 팔면은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망하시고.
황코빈으랑 금빈으로 했단 말이에요. 다 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있나요?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꽃뱀. 들어도 뭔가 아닌데. 아, 근데 파산한 사람한테 사기까지 하니까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여기 풍문으로 들으셔야 대한 밖의 풍문은 알고 계세요? 어때요? 모르시죠?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밖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풍문을 듣잖아요. 네. 아, 궁금하다. 이 풍문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진정성 있던 얘기들.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MC를 하겠다고 온 사람도 이렇게 탈탈 터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누구를 막론하고 걸리면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걸리면 죽는다예요. 딱 이 시점에서 우리 이상민 씨가 풍문으로 들어쇼 MC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풍문등 켜주세요. 이거 안 키는 것도 이상하다. 아니, 내가 볼 때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아. 아니, 안 키도 나가도 돼. 들어보니까 네. 광고를 공개했는데 안 키는 게 웃기잖아요. 예. 네, 만장일치로 네. 풍문의 우리 MC 인사청문회 통과! 환영합니다. 아니, 웃음이 많으세요. 오늘 가슴으로 울었어요. 아, 대박. 네. 대박. 자, 이제 우리 파트너도 본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오늘의 풍문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풍문쇼 주제는 새로운 MC 이상민 씨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망한 스타? 그건 주제를? 죄송합니다. 정답. 네. 정답. 돌싱. 아땡. 정답. 빛. 아땡. 정답. 2번. 아땡. 이게 더 기분 나빠. 오늘의 풍문쇼에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다시 떠오르는 라이즈 스타입니다. 좋은 주제예요. 네.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만 토크쇼에서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게 이 재기에 관한 얘기거든요. 일단 3등이 성공한 이야기, 어렵게 태어났어. 2등이 망한 얘기. 이상민 씨 얘기 잘 포장하면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옵니다. 1등이, 압도적인 1등이 성공했다, 망했다, 성공한 얘기인데 오늘 그 얘기니까 시청률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라이징 스타들 중에서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파산의 아이콘 윤정수 씨입니다. 아니 하다 파산의 아이콘까지 나왔어요. 아니 또 우리 요즘에 윤정수 씨가 출연하는 또 화제 예능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공개적으로 장가를 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결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상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복귀에 큰 성공을 한 건데 김숙 씨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인도 커플 이것을 컨셉으로 잡아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정말 찬사를 받고 있죠. 그 윤정수 씨는 이제 파산 이후에 방송 활동 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이 가상 결혼 이 코너를 같이 김숙 씨랑 하면서 완전히 자기 이미지를 뒤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가상 커플하고 다른 게 너무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CF를 4개나 찍고 단독 화보도 찍고 뭐 대단합니다 지금. 사실 뭐 저만큼이나 굴곡있는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 윤정숙 씨, 윤정숙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숙 씨랑 합쳐서 그래요. 김숙, 윤정수. 윤정숙 씨가 윤정수 씨의 그 풍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윤정수. 파산이 걸렸다? 자, 파산이 건졌다. 자, 이런 풍문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풍문등을 켜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파산이 건졌다. 아니 우리 최대웅 작가님 네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윤정수 씨 좀 형편이 어렵다. 뭐 파산을 통해서 재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에 캐릭터가 잘 잡힌 거죠. 그러네요.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옛날엔 가부장적이었는데 요즘 가모장적이 됐잖아요. 여자들이 더 잘 나갑니다. 맞아. 그리고 사회 어차피 고위층들도 이제 뭐 법관이나 기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직업들도 이미 여자분들이 장악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걸 아주 대면해주기 위해서 캐릭터랑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캐릭터를 좀 잘 살린 그런
살해가 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곽한구 씨가 이제 차량을 훔친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고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훔치는 이미지로 했더니 그 협찬 쪽에서 PPL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나 그랬더니 블랙박스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한번 훔쳐봐라 이 차를. 이미지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뒤집어서 그렇게 뭐 비슷한 예로 김준호 씨도 그 도박 사건이 연루됐을 때 그걸 해가지고 마카오톡이라고 계획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CF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윤정수 씨가 촬영한 CF 중에 하나가 증권 CF거든요. 화산의 아이콘이 증권 CF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면 뭐 완벽하게 되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산으로 망하고 파산으로 뜬 건 거예요. 그러네요. 야, 이게 왠지 그 바닥을 같이 쳐본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저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그래도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파산까지 가게 됐죠? 보니까 두 분 공통점이 이거 같아요. 이상민 씨도 정말 처음에 사업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벌렸고. 윤정수 씨도 20대 때부터 원래 관심이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목표가 500억을 벌어보는 게 꿈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런 그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무리하게 그 사업에 투자하다가 사단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윤정수 씨가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업이 27살때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가 광어 먹이를 수입해서 팔면은 아이템 애매. 그런 좀 뭔가 아닌데 광어도 한 사업. 먹이를 광어도 아니고 광어 먹이를 수입해서 팔면 2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망하신 거예요. 그럼 왜 나온 거죠? 뭐 어떤 유통기한 지난 뭐 이런 사건이 터진 건가 뭐. 하필 바다 적수 현상 이런 거. 아니 너무 남은 망한 것 같고 너무 웃으시죠. 아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되나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 좀 웃기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예인들이 사업하다 망할 때는 꼭 이런 재난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는. 그뭐 돼지 콜레라라든가 자연재, 아는 연예인 한 분도 초밥집을 했는데 그 방사능 그게 일어나서 바로 초밥집 망했거든요. 그래.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방어 먹이. 도미먹이 했어요, 도미먹이. 방어 먹이는 아니고 제가 당시에 우럭? 그 만두라는 이제 중국 최대 그 천진의 만두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그 본사에서 직접 저한테 한국 그 대표를 맡아주고 공동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중국까지 가서 모든 걸 다 검열을 맡아가지고 완벽하게 끝나서 패킹까지 끝내가지고 가격까지 딱 결정해서 한 달 후에 이제 바로 스타트하면 되는데 중국의 만두 파동이래요. 만두 파동, 동이 만두 그 유명한 만두 파동 아시죠? 그쵸. 중국의 그 만두 속을 다 쓰레기로 해서 했던 그 만두 파동이 일어나면서 없던 일로. 아예 그냥 그때까지 들어간 또 모든 비용을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왔고 이런 식으로 항상 안 될 때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윤정수 씨가 또 도전한 다른 사업이 있나요? 만두 얘기하셨잖아요. 네. 윤정수 씨도 만두 장사에 도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을 하고 경기도 양수리에 그 음식창고 부지까지 구입을 했지만 너무 힘들어갖고 중도에 포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 사업도 사실 그렇게 큰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사업인데 비누 산업이었어요. 근데 친구 4명이랑 했는데 황토비누랑 금비누를 했단 말이에요. 금비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안 됐습니다. 아이템에서 금이 준잖아 이렇게. 근데 황토비누, 금비누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연기자 선생님들이 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 게 그 황토팩이나 뭐 황토는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왠지 윤정수 씨랑 뭔가 비누 이런 게 좀 연관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근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업은 없어요? 다행히도 청담동에 퓨전 레스토랑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유명한. 요거는 좀 잘 됐습니다. 요건 잘 돼서 뭐 청담 말고도 압구정, 부산 등 분점이 한 6개 정도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 당시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궁금해요. 무려 한 달에 4억 원. 연간 50억 원이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진짜 대박인데요. 이게 망한 사업만 있는 게 아니네요. 가봤어요, 저도. 청담도 그 집. 근데 너무 잘 됐었어요, 정말. 대박집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파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레스토랑 사업이 갑자기 뭐 기울기라도 했나요? 윤정수 씨가 이제 2007년에 정말 일생일 때 어떤 결정을 하나 합니다. 네. 지인이 이제
정말로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꼬드긴 겁니다. 이렇게 그 사업이 사실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바뀔 수가 없어서 이제 A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정수 씨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솔깃하고 전망이 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거기서 투자한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무슨 회사인데요, 그게? 그것은 뭐 제조회사였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회사에서 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또 뭐 한 1억 투자, 또 한 5천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집을 또 담보로 해서 설정도 좀 해야 되고. 거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스톱하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을 해서 난 여기까지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손해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멈추질 못했네요. 그 아까 얘기했던 A사를 반드시 살려보겠다고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A사 이름으로 B사에 또 대출도 받고 담보로 이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연대보증을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대보증은 이제 저는 알지만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희진 씨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대보증은 내가 돈 못 갚았을 때 네가 대신 돈 갚아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지영 씨가 연대보증을 썼다. 연대보증.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요, 말이. 약간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사실 그때부터 빚을 갚기 시작하는데 아까 언급됐던 그 A사가 이제 B사에서 빌린 6억 원이 이제 약속대로 되질 않은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그래서 말한 것처럼 무리한 투자, 무리한 보증으로 시작된 빚이 월 900만 원에서 결국에는 1,8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비사에 갚기로 한 돈을 갚을 수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사는 당연히 윤정수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법원은 비사의 손을 들어주고요. 윤정수 씨는 앞서 변제한 1억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면 갚을 엄두가 안 나겠네요. 그쵸. 이제 이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올인해도 이 빚을 이자 갚게도 급급해진 겁니다. 결국은 어렵게 힘들게 정말 샀던 청담동에서 샀던 아파트, 이 아파트를 경매에 내는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네네. 연예인들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개그맨들 유행어 이런 네. 거대로 좀 인생이 바뀐다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윤정수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집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결국 자기 집을 은행이나 이런 데 드리게 되는 집을 주셨네.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진짜. 그렇네요.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뭐 레스토랑이나 집을 다 처분을 했는데도 남은 빚이 10억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윤정수 씨 원래 그 살고 계셨던 집 저희도 이제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본 연예인 집 중에서 정말 가장 좋았을 정도로 너무 그 윤정수 씨가 너무 아꼈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내놓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아래는 40층, 위에는 30평. 40평, 30평.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게 있나. 그것도 청담동에 방 하나를 털고 하늘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자그마하게 풀 시설도 만들어. 풀? 예. 호화롭기도 했지만 이렇게 윤정수 씨가 마지막까지 이 집을 지키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다고 해요, 이 집이. 특히 이 어머니가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언어장애가 약간 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더 좀 힘들지 않으셨나 싶은데 그래도 악착같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흰 쪽지에 메모를 써서 길에서 볼펜을 파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서야 윤정수 씨가 알고 또 그때도 엄청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자동차에 매단 채 운전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최민수 씨가 정말 긍정적이고 밝으셔가지고 이런 가정사가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사실 윤정수 씨 하면은 과거에 엄청 전성기였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별명이 수도꼭지라고 윤정수 씨 틀면 나온다고. 맞아요. 네. 지금 제가 그 별명. 그 정말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깨알 자랑하시는 겁니까? 은근히 자랑하시네.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자랑 좀 하셔야죠. 네네. 열심히 사셨어요.
그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윤정수 씨 같은 경우는 1992년부터 정말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베테랑 예능이 됐죠. 그리고 그 짝짓기 프로그램 선생영분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쳤을 때는 2003년, 2004년에는 MBC 방송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스타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니 그 윤정수 씨가 무한도전의 초기 멤버였잖아요. 네. 그 기세를 몰아서 쭉 봤으면 정말 제2의 전성기가 더 빨리 왔을 텐데 사업으로 좀 새는 바람에 안타깝습니다. 아니 무한도전 왜 이 프로그램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때 무한도전이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었잖아요. 네. 정말 무모하고 짝이 없는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국민 프로그램이지만요. 그때 당시 했던 아이템이 황소와 인간의 줄다리기, 지하철과 사람의 뭐 100m 달리기 막 이런 거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출연진들이 고생을 했겠어요. 당시에 윤정수 씨가 정말 그때는 허접한 이런 일을 하는 프로그램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후회된다고. 못 버티고 나온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죠. 후영호 씨, 김성수 씨. 쿨의 김성수 씨. 맞아요. 3명 보면 후회합니다. 그 시절이 윤정수 씨 레스토랑으로 그 억소리 나게 벌었던 사업 벌던 그 시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달에 사업을 버는데 내가 소를 왜 끌어?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가리하게 네. 생각하려고 막. 기차 끌고 이거. 네. 아니 근데 우리 또 윤정수 씨가 무한도전 놓친 거 말고 후회한 일이 또 있다면서요. 막 이렇게 남일이기 때문에 점점 짠하기도 하고 약간 화도 나는데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윤정수 씨가 파산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시기에 잘 알던 여자 사람 동생이 한 명 찾아왔대요. 연예인입니까? 일반인이죠, 일반인. 일반인이. 그런데 지친 윤정수 씨를 보면서 잘 위로를 해주고 슬쩍 꺼낸 말이 내가 관리비가 3개월이 좀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윤정수 씨는 물론 본인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관리비 약 3개월치 80만 원 정도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고맙다고 이제 윤정수 씨를 한 번 더 불러내서 밖에서 밥을 사겠다. 만나면 한 번 더 가졌대요. 네. 그리고 고백을 했대요. 자, 네? 여기서 사랑 고백해서 뭐 썸이 일어나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어집니다. 거기까지는 고마웠는데 실은 사실은 할 말이 있어라고 하니까 이게 올 게 왔다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3달치 월세도 못 아이고. 오빠 3달치 월세 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800만 원이었대요. 근데 모든 사실 사람들이 이게 800만 원을 관리비 냈어. 내준 거 치고 나쁘다. 그때 800만 원 좀 나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여자는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아는 형도 아이고. 관리비로 150을 내주셨다고. 그 아파트 관리비만 무슨 뭐 쌓여있겠어요. 어딜 살까요? 여자분이 엄청 미모 그런가 봐요. 여성분이신가 봐요. 남자가 문제예요? 아니요, 남자는 뭘 이 여자분 약간 꽃뱀 맞아요. 빚을 있는 거 아닙니까? 월세로 1,000만 원 버는 스타일. 그러니까 윤정수 씨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파산 이후죠. 그 80만 원 사건이. 그렇죠. 네네. 예. 파산 직후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 도움을 주면 나중에 또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수도 있겠네요.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꽃뱀들 좀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딱 보고 바로 뭐 800만 원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0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죠. 예, 얘는 30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근데 윤정수 씨는 이제 이 상태 상황이 80만 원 정도면 이렇게 낼까 말까 고민하다 줄 정도로 이렇게 간을 본 거죠. 아 근데 파산한 사람한테 사기까지 하니까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계속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이 사실 꼬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사랑의 상처가 있는 우리 윤정수 씨가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됐잖아요. 바로 윤정수 씨의 가상 아내 김숙 씨입니다. 김숙 씨 만나면서 돈도 벌고 사랑도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정말 김숙 씨는요 윤정수 씨의 생명의 은인인 것 같습니다. 파산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사랑의 상처에서 아파할 때, 그를 양지로 끌어내서 정말 인공호흡기를 대준 정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숨을 쉬게 해줬어요. 정말 얼마나 굴곡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네. 얼마나 고마웠어 윤정수 씨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김숙 씨 액자를 보고 인사를 해야 된다. 형, 왔으면 여기다. 절 도와달라고 유주 좀 해. 친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진짜 김숙 씨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여장도 약간 걸크러쉬 매력이 그렇죠. 있는데 이 어록이 있습니다.
여자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어서 남자가 인상을 쓰고 이혼은 못 해줘. 이혼 못 해주니까 밥해. 그 입 다물어. 아주 부정타. 오빠 진짜 온실속의 하초처럼 내가 키울 거야. 김숙 씨가 윤정수 씨를 공격을 하면서 뭔가 대리만족도 네네. 주고 가모장적인. 너무 재밌어요. 네. 가모장적인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이상민, 나한테? 남자가 주신 좀 하니 살림 좀 해야지. 뭐 살림뿐이겠어. 무릎이 이렇게 꿇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뭐든 해야죠. 윤정수 씨가 사실 돈을 떠나서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기운이 있는데 이건 정말 김숙 씨의 기운이 제대로 윤정수 씨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안 줘도 윤정수 씨가 사실 이렇게 파산하고 빨리 광고까지 막 접수를 해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한 좋은 기운 아니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숙 씨 매력 있지 않아요? 결혼해야 돼요. 너무 매력 있어요. 그건. 막 센 느낌의 그런 여자한테 좀 어떤 그 매력을 느끼는 남자분들도 많지 않나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이 두 분 결혼하잖아요. 네. 윤정수 씨 인재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기운이 김숙 씨의 기운이 윤정수 씨랑 만나야 둘이 이게 진짜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런 그 어떤 뭔가 기가 통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두 사람이 어떤 동병상련의 감정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김숙 씨도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김숙 씨가 예. 사업에 실패한 적 있다고요? 예. 어떤 거죠? 예,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김숙 씨가 이제 전세금을 빼서 그 전세금으로 패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언젠가 이제 그게 잘못되고 나서 김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망했다 이랬는데 아니, 소비자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아니 근데 좀 미숙했던 사실 조금 빠르긴 했네요. 원래 이 힙합 브랜드 중에서 S자로 시작하는 고가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이 뭐냐면 불친절해요. 힙합 스타일이니까. 그 회사의 경영 방침은 손님이 와서 뭘 물어봐도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라. 앞에 있잖아요. 네. 없어요. 일부러. 뭐가 끌린다. 뭐가 끌려.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묘하게 그거 끌려. 비싸요. 몰라요. 약간 이거 막 여자들이 뭘 사러 온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야. 네. 줘요. 어. 진짜 살 거예요? 어머.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진짜. 점원들은 불친절해라가 모토예요. 근데 진짜 맞아요. 왜냐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명품 브랜드 가면 이상하게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줘. 그럼 내가 이거 못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약간 오기 생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보면 여자들이 좀 나쁜 남자한테 끌리듯이. 네, 맞아요. 이런 거 괜찮네요. 맞아. 김숙 씨도 만약에 조금 요즘 만약에 해서 손님이 뭐 물어봐도 아이 안 팔까 해요. 안 팔까요? 네. 그러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마케팅이 오히려 김숙 씨랑 어울려서 요즘은 좀 먹힐 수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김숙 씨가 실패한 사업이 또 있다면서요. 아이고. 또 있어요. 네. 이제 이번에는 집을 개조해서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근데 프로게이머를 양성하기도 전에 본인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제 당시에 모았던 사이버 머니가 아직도 2조 원 정도. 2조 원이야? 2조? 아니 뭐 들어보니까 윤정수 씨도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코드가 잘 맞네요. 게임도 잘 맞아. 그리고 또 약간 동병상련도 있고 두 분이 코드가 딱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십시오. 아니 두 분이 부부로 살면 윤정수 씨가 금전적으로 좀 안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투자를 또 하려고 하면은 남자는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 이런 말 안 해봐가지고. 남자는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 네. 하고 김숙 씨가 말릴 테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말리겠어요? 한 대 때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소리를 하고 있어. 빡!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정수 씨가 남으면 김숙 씨는 수비예요. 그렇게 보시면 딱 정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만약에 그 재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 이 업계에서도 그렇죠. 김숙 씨가 어디까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좀 약간 윤정수 씨가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이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요게 딱 들어가 주면은 더 이렇게 더 좋아지는. 그리고 요즘에 중개업자를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거든요. 김숙 맞아요, 씨가. 맞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김숙 씨한테 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막 이렇게 상의를 하고 요즘에 어디가 뜬다더라. 어디가 뜬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윤정수 씨랑 김숙 씨랑 실제로 결혼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패널분들?
절대 안 할걸요? 제 생각도요. 제 생각도요. 절대 안 할걸요? 유일하게 할 가능성은 하나 있어요. 둘이서 웃기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웃기려고. 웃기려는 욕심에. 네, 그거를 자극시키면 그래 제대로 한번 빵 웃기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덧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 이제 헐리우드 스타처럼 야 3년 후에 이혼할 거 생각하고 한번 결혼 좀 해볼래? 어? 그리고 결혼해서 마음이 맞으면 쭉 가고 우리 3년만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네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같은 거. 아주 궁금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 프로그램을 이상민 씨도 사유리 씨랑 하셨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했죠. 그 하다 보면 어떤지 그 안에 진짜 감정을 이상민 씨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를 찍다 보니까 윤정수 씨와 김숙 씨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기운이셨어요, 사유리 씨랑은? 저는 이제 사유리 씨하고 찍으면서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유리 씨가 너무 착하고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똑똑하고 다 완벽한데 안 맞나 보다. 항상 찍고 나면 내가 아파요. 정말요. 제가 사유리 절친이잖아요. 근데 사유리 씨 정말 괜찮아요. 근데 사유리 씨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냥 친구로 남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네. 아 근데 그 사석에서 윤정수 씨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네네네네. 돌잔치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이 막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막 계속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어딜 가도 김숙 씨 괜찮은데 그냥 해라 살아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나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자리에서 윤정 씨?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두 번 화내다가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알아서 잘 해볼 테니까 이 자리에선 그 얘기는 그만하자. 걱정하지 말아서. 윤정수 씨 저한테 넘어온 것 같죠? 아, 나 이래서 좀 매력이 떨어지네. 이래도 쉽게 넘어오면 또. 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안 봐요. 그럼요. 지금 김숙 씨가 단독 CF도 많이 찍고 있거든요. 윤정수 씨랑 커플 CF에서 이제는 슬슬 김숙 씨가 이제 단독으로 찍는 CF가 점점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인 윤정수 씨는 조금 더 김숙 씨의 말을 더 잘 듣게 돼 있어요. 나 좀 껴달라고. 왜 혼자 찍냐. 그러다 보면 이제 김숙 씨가 결단을 내리겠죠. 살짝 아니, 근데 결혼하든가. 네, 저는- 살짝 매출로만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완전 반대 생각이 절대 두 분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정말 이상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 그냥 님과 함께는 뭐가 됩니까? 아니 근데 이상형은 반대인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그리고 아니고 이상형과 결혼한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거는 제일 개인적인 견해는 두 분 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즈니스 커플로 쭉 가되 각자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완전 늦어지거나. 근데 아예 안 어쨌든 아니 저희 잡지에서 이렇게 두 분 같이 화보를 찍자. 근데 흔적 남기기 싫다고 찍지 말고. 요즘은 이제 글로 달리는 거예요. 두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웃으니까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치면 이제 진짜 결혼한다는 쪽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개그맨들은 웃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 1%가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프로도 언젠간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프로가 다 많이 떨어졌어요. 생명을 다하듯이.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뭐 결혼 몰래카메라라든가 엔딩으로 아니면은 실제로 결혼을 하고 가상 이혼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서 너무 이 두 분의 결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뭘 해주겠다 뭐 이런 주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개그맨들 있잖아요. 가세합니다. 그래서 송은이 씨가 그 공동명의로 있는 제주도, 요즘 제주도 뭐 땅값 많이 오르고 집값 올랐잖아요. 그거 네 이름으로 해주겠다. 명의 이전해준다. 그거랑 박수홍 씨는 임신하면 1억 1천만 원. 이거 1천만 원 부가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감회합니다. 1억 1천만 원을 주겠다. 네, 얘기했습니다. 와, 요거 대박. 때문에 또 가능성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야, 저 이런 말까지 안 하려는데 제가 윤정수 씨를 만났어요 우연히 떡볶이집 신당동 떡볶이집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윤정수 뭔가 뭔가 있네. 왜냐면 여자랑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윤정수 씨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떡볶이집에 여자랑 온 거? 그러니까 윤정수 씨가 지금 자신의 그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김숙 씨한테 연막을 친 걸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소문이 다른 어떤 여자와 있다더라.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 이런 소문을 계속 주면서 이제 윤정수 씨도 뭔가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너만 밀당하냐 나도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좋은 전략인데요? 근데 서로 네.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네.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이제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뭐 민감 있게 때 요즘에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뭔가 스킨십을 할 때 이성으로 느껴진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제작진이 엄청 싫어했어요. 초심을 잃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제 푸시가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러면서 좀 약간 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희는 이제 두 분의 알콩달콩한 모습 오래 보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상 결혼 생활은 오래 유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다음 풍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분의 연기는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대박. 카리스마의 결정, 완전체. 드라마 대박에서 숙종 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최민수 씨가 이번 풍문의 주인공인데요. 자, 일단 최민수 씨의 그 화려한 또 삶을 살아오셨던 분인지라 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고. 네.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좀 약간 좀 삶의 풍파가 좀 있으셨던 분들은 다 서로 친하신가 봐요. 아니, 서로에 대해 향기를 맡는 거죠. 아예 뭐 무슨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냄새가 딱 나와요. 예, 서로가 냄새를 맞아요. 맡아요. 그리고 그 향이 서로 이렇게 서로 원하는 향이라서. 끌리죠? 일단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방송을 보시고 문자를 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민아. 그럴 수 있겠죠. 무섭다. 아니, 이상민 씨. 네.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긴 하지만 네. 좀 무서우신 분인가요? 많이 무섭죠? 많이 무섭죠? 네.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풍문이 조금 셉니다. 최민수, 밖에서는 가해자, 집에서는 피해자다? 짜장! 짜장! 괜찮은데, 이거? 일단은 이 풍문의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TV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봐도 그런 거 같잖아요. 그냥 밖에서는 뭔가 센 형님의 느낌인데 안에서는 이 아내가 해준 음식이 짜도 말도 못하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그냥 감당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풍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이 맞아, 좀 있어요. 맞아. 그죠? 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거의 도간에 든 쥐죠. 네, 지금. 엄마가 뭐길래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40%를 더 기어다니세요. 그보다 더? 강지훈 씨도 어록이 있어요. 보면은 꺼져. 그만 까불고 빨리 와. 이러고 너는 항상 말이 길어져. 이러니까 최민수 씨가 집에 들어가면 나 지금 떨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길다. 네. 말이 길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니 꺼져 이제.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제발 사고를 치지 마. 오케이?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사고를 치지 마. 그거는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안 썼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최민수 씨 하면 정말로 연기로서 정말 대박 행진을 맞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맞아요. 드라마 대박에서 뭐 명불허전 연기의 신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특유의 카리스마를 막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민수 씨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사실 좋은 얘기는 좀 없었다고. 아마도 뭐 전작이 흥행이 좀 실패했던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여러 사건 사고가 좀 잊혀지기 전이라 좀 캐스팅에 대한 반응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최민수 씨가 언제부턴가 사건 사고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뭐 지난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네. 지난해 8월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촬영 도중에 네. 이제 외주 제작사 PD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문제가 됐었죠. 이제 나를 돌아봐 이 촬영이 이제 경기도 양주의 한 캠핑장에서 촬영됐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스텝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의자를 발로 빵 차고 그다음에 턱을 주먹으로 이렇게 가격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폭행 사건으로 시비가 붙은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카메라, 오디오, 또 작가들도 나름 다 자기적 전문가, 연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작업을 하는 거니만큼 그 합이 안 맞으면 사실 서로 짜증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폭행 사건까지 갔다는 건 조금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죠. 예. 그래도 그 사건 직후에 바로 최민수 씨가 사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고 네네. 어떻게 될까에 대한 프로그램의 향방도 결정되니까 그때 이제 최민수 씨가 PD를 찾아갔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걸로 서로 이제 화해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됐죠. 그런데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좀 싸늘하고 PD협회에서도 하차를 요구하고 또 일파만파 좀 사건이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텝과 연기자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PD협회 같은 데서 이런 뭐 성명서를 내고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네티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최민수의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오버랩 시키다 보니까 결국 또 드라마 그 작품 나를 돌아봐에서도 하차를 했죠. 최민수 선배님은 약간 남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티면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마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마트 앞에 카메라가 자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마트를 갈래. 그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진짜 리얼. 자기는 이제 자기 생각하는 기준의 리얼리티가 있는데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와 이해의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다듬어져서 프로그램화되고 완성이 됐으면 없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최민수 선배님 입장에서는 어떤 완력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좀 뭐 하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당시 이 폭행 사건이 더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제 사실 2008년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금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중이어서 좀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좀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그 기자회견 했었던 그 모습이 회원님 혹시 그거 맞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은 2008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이제 뭐 그래서 이태원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시비가 붙은 건데요. 어쨌든 처음에 그 당시에 기사가 났던 거는 최민수 씨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자동차에 매단 채 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기사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번지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최민수 씨는 이태원에서 그 거리에서 지프용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구청에서 나온 이제 주차 단속하는 분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게 발단이었죠. 그 욕설을 하는 걸 본 이제 음식점 주인 유모 씨가 훈계를 하자 이제 그 노인을 폭행했다 이렇게 알려졌던 거고요. 네. 이후에 최민수 씨는 곧바로 자진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서 사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최민수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무죄인 거죠. 네. 아니 뭐 사건은 폭행에 그리고 위협에 매달고 운전까지 했다는데 그중에 하나도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피해자 유모 씨의 주장이 일방적인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뭐 CCTV나 이런 증거 자료들을 살펴봤지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었던 거죠. 사실 70대 노인은 불쌍한 분이 아니고 당시에 거기에 음식점 크게 하는 분인데 옆에 모텔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수백억 자산가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근데 이제 최민수 씨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차가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 그 교통체증 이유가 뭐냐면 그 갈비집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차가 불법 주차된 걸 끌고 가려고 구청 견인하러 나왔는데 자기 손님이니까 그 외제차를 못 끌고 가게 막은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최민수 씨가 이제 항의를 하고 막아줘서 구청 직원이 무사히 차를 가져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최민수 씨는 바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최민수 씨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뭐 밀치고 뭐 욕을 했다, 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뒤집어진 건데 정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최민수 씨가 이제 사과를 했던 거는 유명한 배우이고 어쨌든 그런 일에 자기가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가 스스로에게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다. 이래서 일단은 사과부터 하겠다. 그렇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억울하게 좀 덮어쓰는 거죠. 진짜 사실 이 사건 두고 이제 최민수 씨가 이제 언론의 마녀사냥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렇죠. 뭐 어쨌든 이 사건으로 사실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지에. 그래서 네티즌들이 기억하는 거는 이건 거예요.
최민수가 대낮에 노은을 폭행했다. 폭행했다. 맞아.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건 한참 뒤에 최민수 씨를 이제 만났는데 특히 당시에 이거를 대서특필했던 언론사들조차도 무혐의 난 거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 잘못이 없는 것을 해명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맞아요. 이런 그 억울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너무나 많이 괴로웠고 그래서 그때 산속을 좀 한 2년간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산에 들어갔던 거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정말 운동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한 2년간 지냈죠. 그러니까 아니 저 같아도 진짜 억울하고 화나고 이걸 어떻게 밝혀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최민수 씨가 산에 계실 때 만나러 가셨었나요? 갔죠. 저희 최민수 멘트로 씨가 한 산으로 들어간 지 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난방 자체가 안 돼 있는 판자로 만든 집 안에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그 견딜 만큼 견뎠는데 너무 추워서 난로 같은 거 어디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갖다 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장작으로 뗄 수 있는 그래도 이렇게 난방이 잘 되는 난로를 화목난로. 구해서 구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설치를 해드렸죠. 저도 사실 거기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그게 이제 과거에 무당이 살았던 집이라고 그래요. 사실 을씨는스럽더라고요. 그냥 산 자락 맨 끝에 있는 집이고 민가는 아래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혼자 개 한 마리 데리고 이제 살았는데 무섭겠다. 바로 또 옆집은 비어있는 집이고 그래서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가죽공예도 하고 안에서 뭐 나름대로 뭐 간이 침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2년이나 버텼다는 건 참 대단한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세신 거예요. 귀신들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 기가 세다고 하시는데 저희 매체 이제 다른 PD랑 기자가 갔었는데 그때는 그때 분명히 억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멀리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라면서 음식을 또 대접해 주셨던. 따뜻한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그 눈이 정말 맑으시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약간 아이 같은 기질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순수하고. 근데 이분은 억울했던 게 누굴 팼다는 것도 좋지만 맞았다는 소문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숙 씨, 그다음에 박해일 씨, 최수종 씨한테 맞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뭐 이건 뭐 어디 뭐 무슨 복도에서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루머다라고 해명해 주셨는데요. 항상 저희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최민수 씨 싸우는 걸 본 사람으로서 그래요? 궁금하다. 싸움 굉장히 잘합니다. 싸움 굉장히 잘합니다. 오. 정말 못된 근성을 갖고 있는 듬치콘 맞아도 좀 쌀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아주 제대로 이기고 바로 형님으로 무릎 꿇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최민수 씨 이런 분들은 막 주먹이 막 쇠주먹 이런. 아니 실제 운동을 마징가 쇠주먹이 사람 운동을 적나라한 몸매로 엉덩이. 모자이크가 안 된 그 장면이 돌아다니니까요. 중요 부위를 가리는 걸 봉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는 봉사조차 없이 열정이 배드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세요. 또 정말로 강준 씨가 또 집에서 좀 맞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루머들 때문에 부부가 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바로 강준 씨랑 저희 우먼센스 표지 촬영을 같이 했어요. 이제 그때 뵀을 때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에 두 부부가 나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완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저와 남편을 보는 편견이 깨질 거란 자신이 있어서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서 나올 수 있었다. 내 남편 최민수 얼마나 멋진 남자냐. 난 그런 멋진 남자의 아내다. 뭐 이런 또 달달한 멘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산속 그 약간 2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하시는데 강주은 씨가 최민수 씨한테 내려와 라고 해서 예 그러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입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게 강준 씨, 그러니까 형수님이 대단하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적절한 때를 알아요. 맞아요. 타이밍.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조련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쯤 되면 내가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혼자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어떤 그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네요. 적절한 설명. 그 은둔 생활을 끝내고 연기자로 복귀를 한 것도 이제 강주윤 씨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강주윤 씨가 이젠 당신 작품 보고 싶어 라는 그 한마디에 넵! 한다고 합니다. 바로 뿅. 결혼하면 원래 다 이런 건가요? 아 그럼요. 저는 이 사건 사고도 없었는데 아주 그냥 제 아내를 사랑하고 모시고 완벽한 부인을 또 모시고 맞아요. 계시니까. 그럼 모셔야죠. 예. 여보 사랑해요. 아니 진짜로 되게 우애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신 진짜. 것 같은데 아니 또 두 분의 또 러브 스토리가 완전 영화 같다면서요. 영화예요. 있습니다. 러브스토리. 최민수 씨가 이제 사랑이 뭐길래 드라마 모래시계 이후에 엄청나게 스타가 됐을 때인데 93년에 강지훈 씨가 미스 캐나다 출신으로 한국 본선 미녀대에 출전을 했는데 최민수 씨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최민수 씨 캐스트로 이제 미녀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 걸로 출연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최민수 씨가 강지훈 씨를 애서롭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뭐 당시 강주윤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방송을 거의 안 봐서 못 봐서 그렇지. 최민수 씨를 잘 몰랐대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이 뭐 한국의 대스타라고 하니까 나중에 사인이라도 좀 하나 받을까 하고선 말을 건 건데 갑자기 최민수 씨가 일단 카페로 나오라고. 끌고 갔다고 해요. 멋있으시다. 박력 있는 거 좋아하세요? 한 번씩 빠지잖아요. 사실 최민수 씨에 대한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좀 잘난 척하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강주훈 씨가 먼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는 정말 쳐다도 보지도 않고 계속 자기 머리만 만지고 있더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건데 이제 아무리 터프가이라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으니까 좀 쑥스러움을 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카페로 가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에 네. 최민수 씨가 강주현 씨의 손을 덥석 잡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와. 네. 3시간 만에요. 만난 지 3시간 만에? 네, 강주현 씨가 정말 당황하셨겠죠. 근데 오. 이제 번호를 넘겨주면서 연락을 꼭 하라고 했는데 저 같아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주현 씨도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공항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민수 씨의 어떤 그 특유의 터프한 매력이죠, 완전. 드라마 촬영 중에 한참 바쁜데 공항까지 강지훈 씨를 보러 갔고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사진첩을 강지훈 씨한테 보여주면서 사진첩 상자를 주면서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애를 한 거죠. 네. 작업했대, 작업. 아니 근데 작업한 거죠. 93년이면 정말 톱스타 중에 그렇죠. 최고일 때죠. 톱스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두 번 본 여자를 위해서 공항을 가고 또 자기의 인생을 담은 사진까지 정말 엄지쳐. 아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이거 지금 미는 노래. 예, 밀고 있습니다. 3주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적응하기 힘드실 거예요. 툭 하면 엄지척이에요. 이상민 씨, 엄지쳐. 적응 바로 하셨는데. 아니 근데 네. 제가 최민수 씨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본인의 과거의 어떤 인생이 담긴 그 사진첩을 들고 공항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최대한이죠. 거기서 정말. 이제 또 어록이 또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이 주은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이 너와 나의 생일이다. 진짜 그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쨌건 인생 멘트죠. 인생 멘트를 날려서 역시 최민수 씨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걸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드라마 대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강지훈 씨가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최민수 씨가 촬영이 없는 주말마다 왕복 35시간입니다. 캐나다로 갑니다. 그저 뭐 밥 먹으러 가라고 하지만 이제 다 아는 거죠. 강주현 씨랑 강주현 씨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모습에 반한 거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치의대를 준비했던 강주훈 씨는 그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바로 날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바로 불과 23살. 아우 너무 애기다. 근데 강주현 씨도 밀당의 고수예요.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그렇구나. 이게 안 되네. 원래 저도 그게 안 돼요. 아주 그냥 지금 나한테 좀 보고를 해야 되네. 여자는 기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어록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음악은 나라가 허용한 유일한 마약이야.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거, 네, 이런 우리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네, 이런 거 이어서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수가 음반을 내야 가수야. 노래하는 가수.
근데 이제 정말 이 단어 선택이 좀 남다르세요. 남달라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단어의 조합이 있지 이런 건데 이런 거죠. 이 물은 어머니의 양수다. 어머니의 양수다. 이런 유명한 얘기. 이 어머니의 양수와 물을 조합했다는 게 참 생명수라는 이게 뭔 얘기니까. 말인데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데리고 그 얼려 있는 물을 깨고 이 그렇죠.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가 물을 저희들이- 깨고 들어가면 너무 추우니까 그렇죠. 애들이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가 딱 들어가서 자 눈을 감고 생각해 여기는 어머니의 양수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들어와.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던 네.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갑자기 물 마시다 이 물은 어머니의 양수야. 이 물은 어머니의 양수야. 그게 아니라 아니 희진 씨 또 있나요? 네, 있죠. 심장에 칼을 꽂고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멋있지 심장에 않습니까? 칼을 꽂고 현장에 들어간다. 아마 연기하러 갔을 때 뭔가 어떻게 보면 나를 버리고 그런 게 아닐까 싶고. 이번 풍문의 주인공은 네. 무명에서 갑자기 대세 스타로 확 올라선 우와. 맞아. 당신들 지금 내 욕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누나 몸에 집중하자. 상상해도 돼. 아 근데 제가 지금 엄청난 풍문을 들었어요. 라미란 씨가 저희 풍문쇼 출연자 중 한 분한테 키스를 당했다는 풍문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김영규 씨? 저 아니죠. 네. 그럼 최대웅 작가님 이건 뭐 때문에? 왜요? 참 안타깝게도 이 의혹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네요. 오늘 근데 안 나오신 분은 홍석천 씨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석천이 형은 여자랑 키스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우리도 다 알고 있죠. 네. 엄청 싫어해요. 네, 엄청 막 여자 옆에 가면 꺼져 막 이러고.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키스라기보다는 뽀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영화 차영사 속에서 있었던 키스씬인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천 씨가 여자와 키스씬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키스씬이 대본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해요. 네, 홍석천 씨의 애드립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씬인데요. 네. 심지어 홍석천 씨의 키스 인생에서 첫 여자 상대였다고 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맞네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홍석천 씨도 제 생각인데, 제 분석인데, 라미란 씨가 약간 애드립으로 보다 보니까 남자로 보인 거예요. 남자로 보인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약간 뽀뽀한 게 아니냐. 죄송합니다. 예, 편집할게요. 죄송하죠? 네. 그럴 리 말하자. 요즘 이분만큼 핫한 배우가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드라마, 영화 모든 부분에서 무명 시간을 한참 걸렸다 갑자기 확 뜬. 그래서 더 핫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얼마 전에 탑스타들만 찍는다는 화장품 광고를 하셨어요. 그것도 국내 브랜드가 아닌 해외 브랜드 화장품 광고를. 와. 끝난 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요. 뭐 시대에 평정한 거죠. 예. 화장품뿐만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구인구직 어플이라든지 통신사 광고라든지 아이스크림, 뭐 최근에 나온 비빔면 광고까지 뭐 연예인들의 인기 척도를 저희는 이제 광고를 몇 개를 찍었냐로 많이 척도를 재는데 이 정도 대박 난 거죠. 그렇죠. 라미란 씨의 광고 개런티가 지금 편당 2억 원 정도. 꽤 세네요. 네. 이제 CF 한 편에 이제 2억이고 그런 CF를 6개 정도 찍으시니까 몸값이 10몇 년 사이에 뭐 몇백 배 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거의 100배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풍문입니다. 준비한 풍문은 바로 아줌마 배우 라미란 뜨그 위에 벗었다? 빠밤. 맞았죠? 빠밤. 맞았어요. 시작. 빠밤. 아, 예. 우리도 하고 싶다. 약간 음악의 신 같은데 이거. 하나, 둘, 셋, 넷. 좋네요. 중독성 있네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다. 아니,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사실 뭐 뜨기 위해서라기보다 연기를 위해서 몸을 내던진 거죠. 그래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라미란 씨가 이제 2005년에 박찬욱 감독에게 캐스팅이 돼서 신선한 금자씨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센 노출을 선보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영애 씨의 교도소 동기인 오수희 역할을 맡았었어요. 네, 목욕탕 씬이 맞아, 있었는데 맞아. 기억납니다. 적나라한 몸매로 맞아요. 엉덩이. 그렇죠. 교도소 조그만 거. 그죠? 맞아요. 그게 이제 라미란 씨인지 몰랐는데 일반 대중들은 라미란 씨가 뜬 이후에 엉덩이 씬이 있다. 그래서 막 모자이크가 안 된 그 장면이 돌아다니니까요. 라미란 씨가 뭐 토크쇼에 나와서 그 좀 자제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죠. 그 엉덩이뿐만 아닙니다. 그 2011년 개봉한 영화인데요. 댄스타운이라는 영화에서는요. 영하 22도 날씨에 방산시장에서 배드신을 찍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전 45도에도 합니다. 간절함. 저도 합니다. 나도. 열정이 배드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풍문이 뜨기 위해 벗었다라고 하는데 연기를 위해서지 뜨기 위해서 벗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을 위해서 노출은 개의치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데뷔 전에도 아주 화끈한 노출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화끈한 노출 어디서요? 결혼식 이틀 전에 굉장히 우울한 마음에 집에서 술을 좀 홀짝홀짝 드셨다고 해요. 그때 너무 과음을 또 했는지 집에서 옷을 홀딱 벗고 옥상에서 소리를 꽤 질렀다고 하네요. 옷을 벗은 상태로 올라가서? 아, 이거 사실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은 아니고. 근데 다행히 이제 남편과 친어머니가 재빠르게 수습을 해서 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사건을 라미란 씨만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딱 블랙아웃이 딱 네. 되신 건데 근데 노출 상습범이라고 보기에는 술이 웬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라미란 씨가 좀 주사가 있나 봅니다. 주사 때문에 매니저도 관뒀다고 합니다. 왜요? 매니저 앞에서 또 벗으신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방황하시고 걱정돼요. 차에 올라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오바이트가 쏠리죠. 아이고. 가다서달 반복하면서 계속 오바이트 해가지고요. 매니저가 다음날 힘들다고 관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먹은 것만 확인했고 토한 것만 봤으면 좀 덜했을 텐데 이제 술이 취하니까 내가 더럽냐 뭐 이러면서 입에다 대고 뽀뽀까지 하고 토하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기업을 못 한다 그러니까 역시 술이 그 매니저 여자예요. 여자 매니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술 드시면 남자분들도 남자한테 뽀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뽀뽀가 주사인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정도 많으시고 되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술을 안 드실 때 사랑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술만 드시면 그렇게 뽀뽀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구시죠? 이니셜로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형님도 그렇게 술. 근데 지금 가장 궁금한 분이 있어요. 라미란 씨에 대한 모든 이 술을 먹고 난 후에 이 에피소드를 들으니 가장 궁금한 분이 라미란 씨의 남편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남편분은 주사가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두 분 다 마시면 아주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럼요. 그 어떻게 된 건지 좀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수경 기자님? 네, 이 두 분이 행복해지기 전에 좀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요. 2002년에 신성우 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근데 두 분 다 수입이 이렇게 막 많진 않은 때여서 생활고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원래 연극 쪽이 항상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남편까지 그 당시 뭐 음반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매니저를 그만두게 돼서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국에는 뭐 시댁을 오고 가면서 이렇게 전기세 낼 돈이 없을 만큼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남편분이 무슨 어떤 대출 업체 같은 데서 일을 했었다는 그 소문이 좀 있었는데. 그게 뭐 대출 업체라고 보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소액 대출을 해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몇 년 전에는 라미란 씨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우리 남편 그냥 막노동해요. 라고 그냥 말을 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너무 멋있게 봤어요. 그래서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이제 라미란 씨가 아니 뭐 막노동이 불법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떳떳하게 얘기한 건데 이게 뭐가 창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죠. 그러면 남편분은 지금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는 마지막에 얘기가 있었는데 뭐 1년 정도 집을 한 채도 못 팔았다. 그래서 재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쪽으로 이제 남편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부각이 돼서 이제는 좀 약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부담스럽죠. 네. 그 무슨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라미란 씨가 지금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라미란 씨 매니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일터에서도 같이 이제 붙어서 이제 지나는 것이 남편분이나 아내분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김민규 씨, 네? 지금 그 발언은 아내랑 네? 나는 집에서만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 위험한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하게 될 때 물론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욱해서 안 일어날 싸움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반대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의 매니저 일을 강력히 반대한 적이 있어요. 아니 만약 영화에서 노출신을 찍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뒤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 봐요. 이게 잘 보실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시원하게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남편 앞에서는 좀 그건 조금 그쵸.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는 스킨십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고 뭐 일이 힘드니까 좀 뭐 귀찮다나 어쩌다나 뭐 그런 나이 되면 좀 안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가요? 라미란 씨가 또 보니까 서울예대 연극가 출신이더라고요. 거기에도 꽤 유명한 스타들이 다니지 않았나요? 동기는 김수로 씨, 뭐 이종혁 씨, 김민교 씨 등이 있고 주로 친했던 분들은 선배들이 많았나 봐요. 선배 중에는 유승용 씨, 정재영 씨랑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정재영 씨가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그 차에 태운 사람이 바로 라미란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속초까지 다녀왔다고 해요. 여행을 속초 여행이요? 아니 두 분이 캠퍼스 커플이셨나요, CC? 이게 전후 맥락을 보면 약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정재영 씨가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 운전면허를 땄고 첫 시승 차량에 이제 라미란 씨가 동행을 한 건데 끼어들기를 못해서. 뭐요? 진짜. 차선 변경을 못해서. 시트콤의 한 장면인데요? 진짜 그대로 속초까지 갔다는. 그러니까 시트콤 새 친구에 보면 이제 왕복 2차선이니까 국도를 타셨네. 국도를 타신 다음에 유턴을 못 하니까 속초까지 가셨구나.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능인데. 아니 그러면 라미란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나요? 사실 라미란 씨는 영화 괴물이나 국제시장에 출연하면서 천만 배우에 등극했는데요. 특히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라미란 씨가 감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억지로 역할을 하나 넣어달라고 엄청 조르셨대요. 이제 그래서 윤재근 감독님이 없다라고 거절했는데 또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한컷 달라고 이렇게 연기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국제시장을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감독까지 찾아가서 배역이 없는데 이제 하고 싶다고 주장한 이유가 영화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죠? 아무래도 본인 이야기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살 때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홀어머니랑 같이 지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에 그런 공감 가는 게 있어서 실제로 영화를 찍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서 보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정말 작품 욕심 때문에 감독을 찾아갈 정도면은 뜨기 위해서 벗었다가 아니라 작품을 위해서 벗었다라는 말이 더 신빙성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라미란 씨처럼 오랜 기간 지속된 무명 생활을 버티고 대세 스타로 거듭난 영화계 동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배우 오달수 씨입니다. 요즘 완전 대세죠, 그렇죠? 요즘 별명이 천만요정이잖아요. 천만요정이라고 항상 그렇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요정 그러니까 제가 살짝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정이지 말고 사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만요정이라는 말을 하정우 씨가 맨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자기한테 저작권이 있다고 술자리에서 막 왜 사람들이 이걸 자기한테 저작권이라고 내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난해 개봉했던 베테랑, 암살, 국제시장, 변호인, 7번 방의 선물, 도둑들,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만 출연을 했던 영화 괴물까지 총 7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영화 59편의 관객 수가 무려 1억 4천만 명, 1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요. 누적 관객 수 1억 명을 최초로 돌파한 배우로 꼽히죠. 시간 되시면 우리 풍문 씨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주셨으면 나오세요. 굉장히 섭외 힘듭니다. 굉장히 저희 무릎팍도사에서 섭외 못한 세 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장동건 씨 못했고요.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늘 장동건이 온다라는
그 최후의 장벽으로 남겨놨고요. 오달수 씨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씨는 그때 방송 금지더라고요, 출연. 조금 그래도 한을 푸네요. 아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오달수 씨는 연예계 데뷔도 영화처럼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계기로 데뷔를 했는데요. 1990년에 대학을 2번 떨어진 뒤에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을 자주 가던 연극단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진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배역이 하나가 펑크가 나면서 대타로 투입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떤 연극이길래 이렇게 아무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역할인지 저도 약간 연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상객 1번으로 출연을 해서 2시간 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관객과 등을 돌리고 앉아서 화투를 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연기에 좀 약간 재미를 느껴서 배우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떨려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연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극이 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독일과 일본으로 순회 공연까지 가게 되면서 이게 배우 생활을 사람은 맞아요. 기운이 있어요. 이분이 기운이 있어요. 오달수 씨가 2002년에 영화 해적 디스코왕 대다에서 뻘쭘남 역으로 이제 영화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연극 배우들이 영화로 많이 넘어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차원으로 출연을 했다가 이 영화를 시작으로 계속 영화 배우로서 이제 이어나가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출연료가 얼마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화사 측에서 30만 원을 불렀대요. 근데 자기가 만약 여기서 이걸 받아들이면 후배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라면서 호기롭게 300만 원을 불렀대요. 오. 다행히도 영화사 쪽에서 이걸 받아들였고 250에 합의를 봤다고. 와. 사실 이거 위험한 제안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이제 사람 30만 원을 얘기했을 그렇죠. 때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한 80 어떠세요? 뭐 이러면 이제 한 50 더 부른 거니까. 뭐 그래도 가능성 있는 제안인데 30을 얘기한 회사에 300을 얘기했다는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죠. 근데 250을 받으셨어요.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의미를 받아들였던 거겠죠. 예. 오달수 씨가 출연한 영화는 사실 이제 천만요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전부 다 흥행을 했거든요. 또 그냥 짧게 나와도 그 주인공을 씹어먹는 듯한 그 존재감, 강렬한 존재감, 신 스틸러 같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출연료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출연료 궁금합니다. 네, 2012년에 도둑들 촬영할 때 1억 5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으셨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김윤석 씨가 약 6억 원, 그리고 전지현, 김혜수 씨가 3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은 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오달수 씨는 등장하는 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절대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품 수가 지금 거의 그 오른 배와 비슷합니다. 지금 네. 59편이라고 하셨죠. 대성공입니다. 정말. 이미 김영규 씨는 곱하기 59에서 답이 나와 있죠, 머리에. 네, 뭐 홍문쇼의 브레인, 브레인이라고 대본에 적혀 있면 내생남, 원조 내생남. 아니 좋은 일은 또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강 국장님. 네. 최근에 오달수 씨가 정말 예쁜 여자친구와 열애 중이라고 밝히시지 않으셨나요? 밝혔죠. 또 일반인이 아니고요. 최국희 씨라고 최시라 씨 여동생이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최국희 씨도 연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서 선후배 관계로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태욱 씨 얘기를 들으면 두 사람이 아주 좋은 관계이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두 사람이 뭐 확실히 좋은 관계로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과 사랑 모두 성공하신 오달수 씨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도 곧 오달수 씨처럼 2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이상민 씨, 오늘 또 풍문쇼 MC로서 또 첫 녹화하셨는데 첫 녹화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이제 연예가의 어떤 궁금한 모든 소식들, 소문들을 또 저 나름대로도 연구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그런 M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늦든 빠르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풍문으로 만나본 스타들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쇼! 감사합니다.